당신 지갑 속에 있는 아이 사진 누구야? 내 지갑 봤어? 왜 남의 지갑을 함부로 봐? 지갑 놓고 갔다고 갖다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지갑에서 웬 사진이 흘러서 봤더니 남자 아이던데? 아, 그랬나?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고 그 모습이 더 수상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진이길래 지갑에 넣고 다니는지 의아했습니다. 왜 당황해? 혹시 내가 알면 안 되는 아이인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아, 왜 그래 아침부터 민감하게 출근하는 사람 붙잡고. 아이 얘기에 당황하고 빙빙 말을 돌리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 무슨 이상한 생각? 난 당신이 더 이상해. 왜 이렇게 민감한 건데? 그 사진이 누구냐고 물은 것뿐인데 남편은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도 언짢아져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서 물어? 당신 얼마 전부터 뭐 기분 좋은 일 있는지 한 번씩 콧노래 부르고 출근할 때 안 뿌리는 향수 뿌리고 행동이 이상해진 거 몰라? 아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콧노래 부르고 맨날 향수 사놓고 안 뿌려서 생각날 때 뿌리고 다니는 건데 당신 혹시 내가 바람 피운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이 이상한 행동하니까 그런 생각 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도 괴롭다고. 요즘 계속 잠도 못 자고 온통 신경이 당신한테 가 있어. 그 아이 당신 애야? 예전에 사귀던 여자랑 최근에 재회해서 당신 애라고 같이 키우자고 해? 뭐? 소설을 쓰는구나.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됐어. 더 얘기할 가치도 없어. 왜 말을 피해? 대답하라고. 이 애 대체 누구냐고. 왜 말을 못해? 이 아이 아무 사이 아니라면 사진 찢으면 되겠네. 화가 난 저는 남편의 지갑 속에 있는 남자 아이 사진을 찢으려고 구겼고 남편은 제 사진을 뺐으며 저를 바닥으로 밀쳤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아이, 왜 남의 사진을 찢으려는 거야? 당신 미쳤어? 별거 아니라면서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당신 설마 그런 거라면 나 당신하고 못 살아. 그래. 나도 이렇게 남편 의심하는 여자랑 못 살아. 저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을 했고 그런 저를 두고 남편은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면서 구겨진 사진을 다시 쫙 펴서 지갑 안에 다시 넣더라고요. 정말 그 남자애는 남편이 저 몰래 낳은 아이인 걸까요? 저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에 찾아온 위기에 전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자상함 때문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전 남편의 따뜻한 눈빛과 자상함에 첫눈에 반했거든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는 신림동에 있는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을 했습니다. 아직 경력이 얼마 안 되어서 원장님과 선배 일을 보조하고 머리 감겨주는 일을 하며 일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간혹 머리 감을 때 물 온도 조절을 잘 못해서 손님이 항의하는 일도 있었고 염색약 배분을 잘못해서 선배들한테 야단을 맞기도 하고 매일 실수를 해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계속 미용사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많은 주말 낮에 남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뭐 하실 건가요? 머리 조금 자를 건데 지금 손님이 많네요. 네, 주말이라 좀 많아요. 지금 디자이너분들이 다 손님이 꽉 차서 죄송하지만 다음에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꼭 머리 잘라야 하거든요. 그럼 미용사님이 잘라주시면 되겠네요. 제가요? 전 아직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배우는 중이라서요. 괜히 손님 머리 망칠 수 있어요. 손님 머리 직접 커트해보는 건 처음이라서요. 아, 신입이시군요. 그럼 더 잘 됐네요.
제 머리를 시험 삼아 커트해보세요. 여자 머리보다는 남자 머리 만지기가 수월하시잖아요. 잘못 자르면 다시 기르면 되는 거죠. 정말 그래도 돼요? 사실 저도 빨리 손님 머리를 만지고 싶었는데 원장님께서 더 배워야 된다고 해서 보조일만 한 건데 손님이 저한테 준 하늘 같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원장님, 저 남자분이 급하시다고 저한테 머리 하시겠다는데 제가 해도 될까요? 너가 머리 한다고? 손님 머리 잘못되면 항의하고 그러면 복잡해져. 미용실 이미지 나빠진다고. 지금 나도 손님 머리 하고 있어서 할 수가 없는데 다음에 오시라고 해. 근데 오늘 꼭 커트해야 된다고 제가 신입이라 실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도 괜찮으시대요. 진짜? 그럼 뭐 너가 한번 커트해봐. 배운 대로 천천히 하고 잘 못할 것 같으면 나 불러.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처음으로 손님 머리를 만질 수 있었습니다. 머리는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그냥 눈썹 부분에 안 닿게 앞머리 깔끔하게 잘라주시고 뭐 그냥 공부할 때 걸리적거리지 않게만 잘라주시면 돼요. 아, 공부하세요? 네, 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가 고시촌이잖아요. 여기서 먹고 자고 거의 이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고시 준비하려면 힘드시겠어요. 그 고시원이라는 곳도 되게 좁다면서요? 좁긴 한데 살만해요. 그런 고시원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한 거죠. 근데 아까 신입인 저한테 머리 하신다고 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뭘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들 전문가만 찾으면 신입 미용사들이 어떻게 역량을 키울 수 있어요. 그 기회는 손님이 줘야 되는 거죠. 와, 어려운 공부하시는 분이라 말씀도 잘하시네요. 미용사 직업도 얼마나 훌륭하고 어려운 일인데요. 그 힘든 거 미용사님은 하시고 계시잖아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저를 쳐다보는 남자의 따뜻한 눈빛과 자상한 위로의 말에 전 울컥해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을 한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남자를 처음 본 순간 제 마음은 쿵쾅거리고 제 귀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제가 미용사를 하게 된 건 가족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사남매의 막내였고 아빠는 제가 3살 때 공장에서 일하시다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엄마 혼자 저희 사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엄마는 시간제로 일하다 보니 월급이 작아서 항상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큰오빠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1년 후 둘째 언니 또한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엄마 혼자 공장에 다니며 언니, 오빠 병원비와 생활비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은경아, 엄마 병원에 가니까 오빠 밥 챙겨주고 문 잘 잠그고 자. 엄마. 엄마 공장 퇴근하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병간호 하러 가서 힘들겠다. 이제 내가 가도 되는데. 넌 공부해야지. 엄마 안 힘들어. 밤에 틈틈이 자니까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이번 달 병원비 또 밀렸지. 그렇지 뭐. 아르바이트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 엄마, 밤에 병원에서 봉투 접기 알바하는데 또 뭐 하려고 그래. 그러다 엄마 골병 나.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넌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그나저나 은철이가 저렇게 마음 못 잡고 다니니 속상해 죽겠네. 작은 오빠도 원래 착한데 큰오빠 언니 저렇게 아프니까 괴로워서 성격이 삐뚤어진 거지. 엄마랑 내가 잘 타이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수가 있을 거야. 에휴, 네가 고생이 많아. 엄마는 항상 곧 쓰러질 것 같이 기운이 없어 보였고 전 빨리 어른이 되어서 엄마를 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빚은 계속 늘어만 가고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작은 오빠가 친구 시계를 훔쳐서 학교에서 정학당하고
그 부모님이 강하게 항의해서 소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서 시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한 거였던 겁니다. 그 충격으로 엄마마저 뇌출혈로 쓰러져 한쪽 손이 마비되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학교 마치면 저녁에 고깃집에서 일을 했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오랜 치료를 이겨내지 못하고 큰오빠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병원비를 댈 수 없어 언니는 퇴원 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갔고 엄마가 언니 병간호를 했습니다. 흥경아,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짐 지우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 몸이 이래서 일도 못하고 너가 고생이 많아. 고생은 무슨, 언니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다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지. 엄마가 언니 간호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 다른 애들처럼 놀고도 싶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을 텐데 부모 잘못 만나서 네 꿈도 못 펼쳐보고 엄마가 너 볼 면목이 없어. 아니야, 나 꿈 있어. 미용사 될 거야. 사람들 머리 만지는 거 나 좋아하거든. 그리고 미용사 하면 돈도 많이 번대.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엄마가 지원은 못 해줘도 항상 니들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 알지? 엄마는 저를 보면 항상 마음 아파했었고 어릴 때부터 겪었던 가난이 전 몸서리치게 싫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언니 병도 낫게 하고 싶고 소년원에 갔다 온 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작은 오빠도 다시 건강을 찾게 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미용학원에 다녔고 학원에서 소개해준 미용실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제 첫 직장이었던 거죠. 저는 학원에서 배운 대로 조심스레 남자의 머리를 손질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마음이 초조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처음이라 많이 힘들 테니 제가 보고 있으면 더 부담되죠? 전 책 보면 되니까 저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남자의 배려로 다행히 실수 없이 무사히 커트를 마쳤고 남자는 만족해했습니다. 우와, 처음 자른 거 맞아요? 실력 좋으신데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신경 많이 썼는데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저 이제 미용사님 단골해야 되겠네요. 근데 제가 다음에 오면 뭐라고 부르면 되죠? 아, 김은경이에요. 은경 씨군요. 제가 주변에 고시생들한테 소문내서 손님 좀 끌고 올게요. 그럼 또 뵙겠습니다. 저의 첫 손님인 남자를 통해 저는 다시 자신감을 찾게 되었고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힘든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은경아, 너 실력 많이 늘었네. 사실 너 가위 잡았을 때부터 불안해서 계속 쳐다봤는데 실수 안 하고 차분하게 잘했어. 아직 스킬은 부족한데 저렇게 많이 잘하다 보면 늘 거야. 참 고마운 손님이시네. 네, 맞아요. 보통 바쁠 때 제가 어쩔 수 없이 커트해야 된다고 하면 다들 제가 어린 걸 알고 거부하셨거든요. 딱 봐도 신입이니까요. 근데 저분은 제가 테스트하라고 자기 머리를 내주신 거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유, 그러게.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나도 알지. 너가 소녀 가장 아니니. 엄마랑 형제들 네가 돌봐야 되니까. 항상 원장님이 잘 챙겨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점심값 든다고 직접 밥도 해주시고 저희 집 식구들 공짜로 머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얘가 왜 이렇게 오늘 나 비행기 태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건데 뭘. 원장님은 제 어려운 형편을 알고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셨거든요. 얼마 후 그 남자 손님이 다른 남자를 데리고 미용실로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주에 머리 하신 분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알아보시네요. 그럼요. 제가 처음으로 커트하신 손님이신데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근데 머리 손질 더 하시려고요? 아니요, 제가 아니라 저희 고시원에 있는 형인데 은경 선생님께 머리 맡기려고요. 머리 자를 때가 돼서 미용실 어디 가면 좋냐고 하니까 여길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잘하시는 선생님 계시다고 해서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특별히 저희 단골분이 모셔온 분이 더 잘 해드릴게요. 난 여기서 책 보고 있을 테니까 머리 잘 잘라. 공부 시간 뺏길 텐데 넌 고시원 들어가. 아니야, 괜찮아요. 30분도 안 걸리는데 기다렸다 같이 들어가면 되지 뭐. 전 내심 그 남자가 가버릴까봐 조마조마했거든요. 남자 얼굴을 보니 너무 좋았고 더 오래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저 남자도 날 보려고 친구 기다리는 건가? 저 혼자 이런 상상도 하면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민혁이 쟤 진짜 똑똑한 애예요. 지방에서 수재여서 서울대 갈 실력인데 지방대 졸업하고 지금 사시 준비하거든요. 아, 이름이 민혁 씨군요. 고시생들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전 엄두도 안 나요.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전 벌써 삼수째거든요. 민혁이 머리는 좋아서 아마 이번에 한 번에 붙을 거예요. 공부도 잘하는데 성격도 좋아서 애가 얼마나 착한데요. 고향에서 붙여주는 용돈 아껴서 나랑 고시원 사람들 먹으라고 간식도 사놓고 한 번씩 몸보신 시켜준다며 삼겹살집에 데려간다니까요. 아, 진짜 좋은 분이시군요. 제가 본 첫인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았고 남자에게 향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근데 남자 쪽을 쳐다보다가 그만 가위 끝이 살짝 손님 볼에 닿아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살짝 스쳤나 봐요. 이러다 제 얼굴에 상처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스님, 제가 이 미용실 원장인데 사과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스쳐서 피는 안 나는데 손님이 원하시면 치료비 부담해드리겠습니다. 이때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가 오면서 아유, 괜찮습니다. 아, 형, 잠깐 스친 거야. 얼굴에 아무 흔적도 없어. 일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도 하는 거지, 안 그래? 형이 화내면 형한테 이 미용실 추천한 내가 뻘쭘해지잖아. 뭐, 그렇다면 아무튼 조심하세요.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갈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들르세요. 저희가 서비스로 헤어 두피 케어와 커트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은경 씨 손에 피 나잖아요. 아니, 전 괜찮아요. 휴지로 닦으면 돼요. 안 돼요. 여기 소독약이랑 밴드 없어요? 미용실에는 없는데 옆 건물에 약국이 있어요. 아, 은경 씨 저랑 나가요. 이거 빨리 치료해야 돼요. 남자는 제 팔을 잡아 끌고 약국에 데려갔습니다. 그러더니 소독약과 밴드로 정성스레 치료를 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아까 사실 너무 놀라서 손 다친 것도 몰랐거든요. 그랬을 거예요. 많이 놀랐던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더라고요.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민혁 씨라고 했죠? 제가 매번 민혁 씨 도움을 받게 되네요. 은경 씨 보면 마음이 짠해서 그래요. 한 번씩 은경 씨 얼굴에서 슬픔이 보이더라고요. 많이 힘들구나. 무슨 사정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을 알아주는 남자 앞에서 저는 순간 눈물이 펑펑 흘렀습니다. 그런 저를 남자는 살포시 안아주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포근함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남자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미용실이 마치면 남자가 지내는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민혁 씨, 이거 오다가 맛있어 보이길래 샀어요. 붕어빵 먹고 공부하세요. 맛있겠네요. 그럼 저도 선물 줘야겠다. 은경 씨 일할 때 구두 신으시던데 다리 아플 것 같아서 운동화 하나 샀어요. 별로 안 비싼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신어요. 아, 고마워요. 너무 이쁘고 푹신하네요. 이제 다리 안 아프겠다. 아, 여기 제 것도 샀어요. 어머,
저랑 똑같네요. 혹시 이거 커플 신발인 거예요? 남자는 부끄러운 듯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저 혼자 짝사랑한 게 아니란 걸 알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연인이 되어 데이트를 했습니다. 남자친구 공부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신경을 썼죠. 데이트 장소는 제가 일하는 미용실이었어요. 원장님이 저희 사정을 고려해 주셔서 바깥에서 커피 마시고 밥 사 먹으며 돈 쓰지 말라고 미용실에서 데이트하게 해주셨던 거죠. 저도 일하면서 남자친구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남자친구는 점심때 미용실에서 들러서 제가 해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매번 미용실에 와서 밥 먹는 거 괜찮나 모르겠네. 눈치 안 봐도 돼. 시간 아끼고 돈 아끼고 얼마나 좋아. 난 이렇게 민혁 씨 얼굴 잠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걸? 남자친구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은경아. 나중에 다 갚을게. 난 지금도 행복해. 돈은 내가 벌 테니까 민혁 씨는 공부만 열심히 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공부해. 근데 우리 이렇게 밖에서 만나는 것보다 같이 지내는 거 어때? 그럼 내가 더 민혁 씨 밥 잘 챙겨줄 수 있고 민혁 씨 고시원비도 아낄 수 있잖아. 나 민혁 씨와 결혼하고 싶어. 뭐? 갑자기 프로포즈 하는 거야? 나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우리 집도 평범해. 아무것도 볼 게 없는데. 나 같은 남자한테 시집 오겠다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돈이야 내가 벌면 되는 거지. 민혁 씨 더 편하게 공부하게 내가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 그 답답한 고시원에서 지내면 건강도 나빠지고 밥 먹는 것도 힘들잖아. 나는 괜찮지만 은경이 너 어머님이 날 사위로 받아들이실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데. 우리 엄마는 내가 원하는 건 다 하라고 하시는 분이야.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어머님부터 만나서 결혼 허락받고 다음에 우리 어머니 뵈러 시골에 가자.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를 만났고 제 예상과 달리 엄마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말이 좋아 고시생이지. 지금 무직인 거잖아요. 은경이 얘 어릴 때부터 집안 살림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역할하며 힘들게 돈 벌던 애예요. 적어도 결혼해서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월급 따박따박 받으며 평범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전 우리 딸 댁한테 안 보내고 싶네요. 엄마 왜 그래? 민혁 씨 똑똑해서 시험 꼭 합격할 거야. 그리고 시험 안 되면 어때? 다른 일하면서 먹고 살면 되지. 내가 민혁 씨 없으면 안 돼. 민혁 씨가 무슨 일 하든 난 상관 안 한다고. 내가 많이 좋아한다고. 면목 없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 은경이 많이 사랑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굶기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사시 합격은 꼭 하겠지만 혹시나 안 되더라도 제가 평생 은경이 먹여 살리겠습니다. 대학까지 나왔는데 다른 데 취직하면 됩니다. 그러니 걱정 마십시오. 정말 믿어도 돼요? 우리 은경이 정말 불쌍하네요. 엄마, 우리 잘 살게. 그리고 사위한테 왜 꼬박꼬박 존댓말이야. 편하게 말해. 그래. 이제 내 가족 됐으니까 말 편하게 할게 박서방. 우리 은경이 잘 부탁하네. 엄마는 그제야 결혼을 허락하고 남자친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귀한 집안에 시집와 딸만 5을 낳고 시댁에서 홀대를 받다가 남자친구를 낳게 되어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중학생일 때 시아버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셔서 혼자 농사 지으시며 6남매를 키우셨던 겁니다. 없는 형편이지만 공부 잘하는 외동아들 고시 뒷바라지하러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시어머니의 전부였으니까요. 저를 처음 본 시어머니는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얘기는 미리 들었는데 미용실에서 일한다고? 네, 미용사로 일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고작 1년 됐어? 하긴 나이가 어리니 그럴 수밖에 없겠네.
근데 아가씨, 어떻게 민혁이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남자 잘 만나서 팔자 고칠 생각이면 꿈 깨는 게 좋아.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은경이 그런 애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절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고 결혼까지 결심한 거라고요. 저한테 은경이가 과불한 거죠. 넌 장차 판검사 될 사람이라고. 저런 못 배운 여자랑 결혼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냐고. 너 사시 합격하면 돈 많은 부잣집에서 줄 서서 너랑 혼인 맺자고 중신 들어올 텐데 난 저 애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어. 어머니, 제가 민혁 씨보다 많이 부족한 거 압니다. 집안도 내세울 거 없고 저 많이 배우지도 못한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제가 돈 버니까 민혁 씨 고시 합격할 때까지 열심히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밥도 제가 해서 먹이고 싶고 아무래도 집에서 공부하면 마음도 안정되고 더 집중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민혁 씨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어머님이 저 지켜봐 주세요. 너 그 약속 지킬 수 있어? 내가 멀리 있으니 민혁이 못 챙겨줘서 마음이 쓰였는데 그렇게 해준다면야 내가 손해볼 건 없지. 대신 아직 혼인신고는 안 돼. 둘이 동거만 하고 아이 가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그 약속도 지켜. 네, 어머니. 혼인신고 안 하고 민혁 씨 합격할 동안 아이도 안 가질게요. 엄마, 무슨 노예계약도 아니고 너무 심하신 거 아니세요?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너 매달 고시원비며 용돈 보내주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니? 시골에서 돈 나올 구석이 어딨어? 나도 무릎 허리 아파서 수술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도 없고 너 시험만 합격하면야 다 해결되겠지만 솔직히 너 뒷바라지 할 여력이 안 돼. 그렇게 둘이 좋으면 같이 사는 것까지는 엄마가 봐줄게. 하지만 결혼은 너 합격한 후에 생각해보자고. 그거 싫으면 지금 당장 둘이 헤어져. 나랑 지금 서울 가서 짐 싸서 내려오자. 너 시험이고 뭐고 다 때려쳐. 내가 외동아들이라고 지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여자한테 눈이 뒤집혀서 애미는 뒷전이고. 나 아들 필요 없어. 민혁 씨,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사과하세요. 어머니 말씀대로 해요. 알았어. 엄마한테 심한 말 한 거 잘못했어요. 그리고 엄마 아프시면 병원에 꼭 가세요. 누나들은 뭐예요? 시집 갔다고 엄마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수술비 누나들이 마련해주면 되잖아요. 에휴, 남편 복 없는 내가 무슨 자식 복이 있겠냐. 지들 살기도 빠듯한데 나 신경 쓸 겨를이 어딨어. 돈 달라고 안 하는 것만도 다행이지. 엄마, 제가 빨리 시험 붙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겨우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월세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는 못했지만 남편과 저는 누구보다 서로를 아껴주며 행복했습니다. 3층짜리 오래된 빌라라 월세가 그나마 싸서 바로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1층에는 주인 아줌마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고 2층에 저희 부부가 살고 3층에 주인집 아줌마가 살았습니다. 신혼부부인가 봐요. 새댁이 일찍 결혼했나 보네. 얼굴이 애때서 난 처음엔 학생인 줄 알았지 뭐야. 아, 네. 집이 생각보다 깨끗하고 조용해서 좋네요. 주변에 상가도 없고 사람도 별로 안 다녀서 좋고요. 너무 외진 곳이라 오히려 방이 잘 안 나갔는데 새댁이 바로 계약해서 나도 처음엔 조금 놀래긴 했어요. 그래서 더 방세도 깎아준 거고. 네. 이 근처 다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싼 집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살다가 불편한 거 있으면 다 말해요. 내가 엄청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라 애착이 많아서 내 돈으로 다 고쳐줄게요. 아휴, 저희가 집주인 복이 있나 봐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제가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서 공부하고 설거지까지 집안 살림을 도와줬어요. 남편은 이 집이 마음에 든다며 집이 조용해서 고시원보다 더 공부하기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용실에서 받은 월급으로 친정집 언니 병원비와 엄마 생활비 보내주고 시어머니 용돈과 저희 생활비로 쓰다 보니 매달 적자였습니다. 미용실에 손님이 줄어서 월급 올려달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나마 있던 선배 디자이너들도 미용실 사정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해고해야 되는 사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제게 수술비며 생활비를 요구해서 더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제가 휴무라 집에 있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저희 집에 어쩐 일이세요? 서울에 집안 사람 결혼식이 있어서 왔다가 들렀다. 아유, 이런 코딱지만한 집에서 우리 민혁이 공부나 제대로 하겠어? 주변이 조용해서 공부하기 괜찮다고는 해요. 그럼 안 좋다고 하겠냐? 그렇게 남편 속을 몰라? 민혁이 걔가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거라 불편해도 참는 거잖니? 남편 보양식은 잘 해주고 있어? 냉장고가 왜 이렇게 텅텅 비었어? 아, 네. 미용실이 지금 어려워져서 월급이 깎여서요. 생활비를 아껴야 돼서 장을 많이 못 봤어요. 뭐? 공부하는 남편 몸보신 해줘도 모자랄 판에 대충 저렇게 찌개랑 김치만 먹이는 거냐? 너 그러려고 내 아들과 결혼한다고 했어? 뒷바라지 잘한다고 나랑 약속해서 둘이 살게 해줬더니 완전히 사기꾼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 돈으로 친정집 식구들까지 챙겨야 돼서 여유가 없어서요. 너 친정에 돈 보내냐? 너 뒤로 돈 빼돌리는 거 어디서 배운 못된 버릇이야? 돈 빼돌리는 거라뇨.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희 엄마, 언니, 동생들 제가 챙기는 건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디 시미한테 꼬박꼬박 말대꾸야? 내가 이래서 혼인신고하지 말라고 한 거야. 사람 속은 살아봐야 한다니까. 이제야 네 본색이 나오네. 저는 너무 서러워서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때 산책하고 왔던 남편이 이 광경을 보고 엄마, 저 사람한테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 저희 집엔 어떻게 오신 거예요? 넌 엄마는 안 보이고 네 와이프만 보이냐? 집구석이 이게 뭐야? 남편 뒷바라지 잘하랬더니 친정에 돈 보내고 남편이 공부를 하든 시험에 떨어지든 전혀 신경을 안 써서 내가 한 소리 했다. 그게 잘못됐냐? 야, 이 사람도 지금 얼마나 힘든데 엄마까지 힘들게 하세요. 처형 한밤중에 갑자기 위독해서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고요. 미용실 퇴근하고 밤새 처형 병원에서 병간호하고 겨우 1시간 자고 또 출근하고 그러고 있다고요. 그건 제 집안 사정인 거고 난 우리 집 우리 아들이 더 소중해. 그렇게 친정 식구가 걱정되면 지금이라도 당장 헤어져. 친정 가서 살라고 그래. 내가 이래서 니들 결혼 허락 안 한 거라고. 법적으로 엮이면 너 앞으로 장차 큰일 할 사람인데 흠날까봐 엄마가 다 성견 지명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엄마, 죄송한데 오늘은 이만 가주시는 게 좋겠어요. 어차피 저희 집 단칸방이라 엄마 여기서 못 주무세요. 제가 근처 숙소 잡아드릴 테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제가 어머니 기차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필요 없다. 지금 막차 타고 집에 내려갈란다. 너 시험 떨어지면 니들 당장 헤어질 각오해. 시어머니에게 저는 그저 남편에게 밥해주는 가정부 같은 존재였고 저를 절대로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고 월세까지 2달 밀리게 되었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독촉할까봐 일부러 아줌마를 피해 다녔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서 이상했어요. 제가 먼저 말하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1층 반찬 가게로 갔습니다. 사모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아, 방세? 형편 되면 보내줘. 보니까 스댁 남편이 집에 계속 있던데 뭔가 사정이 있겠구나 싶었지. 더 깊이 물어보는 건 실례인 것 같아서 스댁 남편 몇 번 마주쳐도 그냥 지나쳤어. 요즘 젊은 사람들도 회사 많이 잘리더라고. 어쩌겠어. 저희 남편 고시 준비해요. 제가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생활비 벌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남편이 힘든 공부하시는구나. 에휴, 공부 뒷바라지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 여자 혼자 벌어서 되지도 않고. 그러게요. 전 제가 벌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맘처럼 안 되더라고요. 미용실은 어려워지고 월급은 깎이고 친정집에도 돈 들어갈 일만 자꾸 생기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 주인 아주머니와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폭발해서 오열을 했습니다.
아유, 새댁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 울어. 이렇게 울어야 새댁도 숨통이 트이지.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꼬. 주인 아주머님은 저를 안고 어깨를 토닥거려 주었고 제 마음이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머쓱하기도 하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사모님, 장사하는데 와서 제가 주책 부렸네요. 월세는 다음 달에 한 달치라도 꼭 갚겠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형편 되는 대로 조금씩 갚아. 참, 오늘 장사도 거의 끝나가는데 이왕 여기 왔으니 반찬 좀 가져가. 소고기 장조림이랑 갈치구이, 달걀말이 가져가서 남편 챙겨줘. 아니에요. 장사하셔야죠. 어차피 오늘 못 팔면 집에 가서 내가 다 먹거나 버려야 돼. 그럴 바에 공부하는 새댁 남편 주는 게 낫지. 반찬값이라도 아끼라고. 고맙습니다, 사모님. 이 정도 반찬이면 저희 며칠을 먹겠어요. 반찬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날 이후로 주인 아주머님은 가끔씩 반찬과 먹을 거를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서 아주머니 머리를 해드렸어요. 사모님, 오늘 커트하는 날이에요. 염색도 같이 해드릴게요. 벌써 그렇게 됐나? 의자랑 도구들 가져올게. 냉장고에서 먹고 싶은 거 꺼내서 먹어. 조금 이따 내가 곰탕 해줄 테니까 신랑도 오라 해서 같이 저녁 먹자고.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내 머리 해준 값이야. 미용실 가서 염색하고 커트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나 공짜로 하는 거 아니야. 새댁이 나 돈 벌어준 거라고. 내가 고맙지? 머리 손질을 다 하고 나니 아주머님은 뚝딱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워낙 요리 솜씨가 좋으셔서 반찬이 다 맛있더라고요. 고시 공부하려면 영양가 있는 건 많이 먹어야 돼. 남편분 주려고 내가 곰탕 끓여놨으니까 국물 들이켜 보슈. 와, 이거 진국이네요.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아유, 이거 돈도 많이 드셨을 텐데. 맛있게 잘 먹으면 되지. 이거 내가 냄비에 따로 담아놨으니까 갈 때 가져가. 그냥 데워 먹기만 해. 그렇게 음식뿐만 아니라 어느 날은 한의원에서 보약을 지어서 주더라고요. 저는 퇴근해서 항상 1층에 있는 가게를 들러 아주머님께 인사를 하는데, 새댁, 이거 가져가. 이게 머리도 총명하게 하고 원기 회복에 그렇게 좋대. 남편 먹여. 이거 한약 아니에요?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이렇게 얻어먹기만 해서 염치 없네요. 두 사람 서로 위해주면서 열심히 사는 거 보기 좋아서 그래. 우리 아들도 결혼하면 새댁 부부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싶네. 참 사모님 가족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내 얘기하려면 밤새도 모자라. 그냥 사연 많은 여자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네. 보약 잘 먹겠습니다. 사모님, 가게 쉬는 날 저희 가게에 한번 오세요. 집에서는 제가 펌어를 못 해주는데 미용실에 오시면 제가 공짜로 펌어해드릴게요. 꼭 오셔야 돼요? 그래, 들를게. 나 청담동 사모님 하나도 안 부럽네. 전용 미용사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남편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해 시험엔 떨어졌고 다시 재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비는 바닥이 났고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새댁 남편 집에 있어?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집엔 어쩐 일이세요? 저희 이번 달 월세 밀려서 오셨죠?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주변에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 이번 주까지 일부라도 입금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은 아니고 이거로 필요한 책 사라고. 네? 아니 이거 돈 아니에요. 얼마 안 돼. 월세 밀리는 달은 내가 은근히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 지금 많이 힘들겠구나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 돈 없으면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걸로 용돈 써. 죄송스럽고 감사합니다.
주인 아주머님은 그렇게 남편에게 몇 번씩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주인 아주머니가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준 덕분에 남편은 드디어 사시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결혼을 반대하던 시어머니도 기분이 좋아서 저를 며느리로 받아줬고 이제야 혼인신고를 하고 늦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 직장 때문에 저희는 이사가게 되었고 주인 아주머니와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훌쩍 지났고 저희 부부는 여전히 신혼처럼 알콩달콩 행복했습니다. 검사인 남편이 사건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같이 식사를 하다가 부탁을 하는데 내가 잡은 소년범이 있는데 그 범인 집에 같이 갈래? 말도 안 되는 부탁에 남편을 따라 범인 집에 찾아간 순간 내 인생이 180도 변했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지갑 속에 있던 남자아이 사진 때문에 싸운 후 한동안 저희는 냉랭했고 남편이 화해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보, 당신 좋아하는 스테이크 집 예약했어. 그날 당신한테 소리 지른 거 미안해서 사과할게. 오늘 식사하면서 화 풀어. 당신, 내가 왜 화났는지 아직도 몰라? 그냥 속 시원히 그 사진 속 아이가 누군지 말만 해주면 돼. 오늘 그 얘기도 하려고 당신 부른 거야. 이 아이, 내가 이번에 맡게 된 절도 사건 범인이야. 뭐, 범인이라고? 근데 왜 그 사진을 그렇게 고이고이 사진 속에 넣고 다닌 거야? 그냥 범인이라고 내게 말하면 됐었잖아. 그게 사정이 좀 있어서. 그때는 사건 조사 중이라 내가 함부로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어. 당신 나랑 그 범인 집에 같이 갔으면 좋겠어.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가 왜 거길 가? 당신하고 관련 있는 일이야. 가서 내가 설명할게. 저와 관련 있다는 말에 전 또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뭐가 있구나. 이 소년범이 남편의 아이가 맞구나 싶었죠. 남편의 차를 타고 간 곳은 서울 외곽 쪽의 언덕에 있는 달동네였습니다. 남편과 낡은 스트레이트 집 앞에 서서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요? 낡은 철문이 열리면서 집주인이 나오는데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세요? 누구시길래? 세댁 맞지?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아주머니, 저도 기억나세요? 고시 공부하던 아주머님이 보약도 챙겨주시고 용돈도 주셨잖아요. 아이, 기억나지. 기억하고 말고 너무 반가워. 저희 세 사람은 부둥켜 안고 오열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은인과도 같은 집주인 아주머니를 수십 년 만에 보게 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동안 못다한 얘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아니, 당신 여기가 주인 아주머니 집이란 거 어떻게 알았어?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아주머니 손자 있으시죠? 우리 손자를 알아? 승철이 지금 집 나가서 안 들어온 지가 한참 돼서 내가 요즘 사는 게 아니야. 저 검사 된 거 아시죠? 최승철 군 지금 저희 검찰청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걔가 무슨 일 저질렀어?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서요. 지금 조사 중인데 인적 사항을 조회하다가 아주머니 성함을 보고 너무 낯이 익어서 조회해서 이 주소를 알게 되었어요. 진작 나한테도 말해줬어야지. 아주머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도 사는 게 바빠서 연락도 못 드렸네요. 저희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너무 죄송해요. 아니야. 세댁 남편 검사되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오늘 얼굴 보니까 고생 안 하고 잘 사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좋네. 근데 승철이 얘기해보니까 착한 애던데 어쩌다가 저런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요. 에휴, 저 어린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 내 업보야. 아주머니는 그동안의 일을 담담히 들려줬습니다. 아주머니는 결혼 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하나뿐인 아들까지 데리고 재혼을 하고 아주머니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아들을 그리워하며 반찬 장사로 돈을 벌어 3층짜리 건물을 마련하게 되었던 겁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거예요. 그게 엄마로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아들과 연락하는 것조차 막았고 아주머니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 매일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가 이사 오게 되었고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특히 더 잘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다 전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전 남편의 와이프가 아들을 키울 수 없다며 아주머니에게 아들을 맡겼던 겁니다. 평생 그리워하던 아들과 살게 되어 아주머니는 얼마나 행복했던지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아들은 반찬 가게를 도와주며 아주머니를 끔찍이 챙겨주는 효자였습니다. 그러다 참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저희 부부가 살았던 2층에서 살았습니다. 반찬 가게가 잘 되자 아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권하는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가게와 건물을 모두 뺏기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은 아주머니 가족은 이곳 달동네로 이사하게 되었고 같은 공장에 다니던 아들 부부가 같은 통근차에 타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돈은 없어도 아들과 며느리, 우리 손자까지 행복했어. 근데 사고로 부모 잃고 승철이가 마음을 잡지 못하더라고. 워낙 순하고 착한 애라 내가 잘 돌봐주면 괜찮을지 알았는데 나쁜 친구들을 사귀면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집 형편이 안 좋으니 손자를 내가 못 챙겼지. 운동화가 떨어졌는데도 못 사주고 한겨울에도 패딩 하나 못 살 정도였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주머니, 이렇게 힘들게 사신 줄도 모르고 제가 더 빨리 찾아뵀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오늘 제가 온 건 승철이 아직 초범의 소년범이라 보호자 진술이 필요해서예요. 자네, 검사니까 우리 승철이 제발 감옥 안 가게 도와줘. 돈 들면 내가 어떻게든 마련하고 무슨 짓이라도 할게. 제발 우리 불쌍한 손자 도와줘. 남편은 최대한 자료 수집을 하고 주변인들 진술, 아주머니 조사까지 다 마쳐서 다행히 정상 참작해 훈방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최승철, 이제 나쁜 짓 하지 말고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감사합니다, 검사님.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마워. 자네가 우리 살렸어. 그때 아주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셔서 저 지금 검사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그때 저희 부부에게 해주신 거 보답해드려야죠. 아 참, 지금 저 출출한데 저희 집에 가서 식사하세요. 집사람이 승철이 오늘부터 새 사람 되는 기념으로 맛있는 거 해준대요. 아유, 우리가 이렇게 신세를 져도 되나? 그런 말씀 마시라니까요. 어서 제 차로 가시죠. 저희 집은 강남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살림을 도와주고 있어요. 같이 요리를 끝내고 아주머니와 손자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배가 고팠던지 승철이는 그릇째 싹싹 비우더라고요. 승철이 잘 먹으니까 아줌마가 요리한 보람이 있네? 많이 먹어? 네, 너무 맛있어요. 할머니도 드세요. 자, 하고 입 벌리세요. 손자가 싸주는 고기쌈 드셔보세요. 그래. 손자가 싸주니까 더 맛있네. 아주머니, 이거 불고기랑 전복죽, 갈비찜, 탕수육, 돈가스 음식들 좀 쌌으니까 집에 가서 승철이랑 드세요. 아유, 뭐 이렇게 많이 쌌어. 그 후 저랑 남편은 아주머님과 승철이가 머물 집부터 구했습니다. 지금 사는 그 집은 다 허물어져 벽에 금이가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었거든요. 무엇보다 사춘기인 승철이 방이 필요했습니다. 방 2개짜리 신축 빌라를 아주머니 명의로 계약을 했어요. 아주머니, 신축이라 외풍도 없고 따뜻할 거예요. 이렇게 신세를 져서 어떡해.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아주머님이 해주시던 따뜻한 밥, 손수 만드신 반찬, 용돈 주신 거로 남편 책 사면서 저희 엄청 울었어요.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싶어서요. 저희 이 정도 돈 쓸 형편은 되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래, 세댁. 고맙게 잘 받을게. 승철이 방에 있어서 너무 좋네. 참, 그리고 저와 남편이 승철이 후견인 되어 드리려고요. 승철이 학비며 생활비 저희가 매달 보내줄 거니까 승철이 통장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연신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 생일날 집에서 미역국이나 잘 먹는지 궁금해서 집을 찾았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왔어요. 승철아, 아줌마 왔다. 아줌마,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유, 주말인데 쉬지 않고 바쁜 사람이 웬일로 왔어? 아무리 바빠도 우리 승철이 생일인데 후견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승철아, 오늘 아저씨가 크게 한턱 쏠 테니까 승철이 먹고 싶은 거 다 말해. 패밀리 레스토랑? 2+1 한우? 아님 돈가스? 제가 제일 먹고 싶은 건 삼겹살이요. 에게? 겨우 삼겹살이야? 전 삼겹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저 어릴 때 가난해서 삼겹살 구경도 못 했거든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가족끼리 삼겹살 먹는 모습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저 오늘 그거 하고 싶어요. 할머니, 아줌마, 아저씨, 우리 다 가족이잖아요. 그래, 우리 손자 소원 풀어주마.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 예전 어려운 시절, 저희 부부에게 동아줄 같았던 집주인 아주머니와 소년범이었던 손자와 저희 부부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 행복한 미래를 같이 꿈꾸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작은 고시원 방 안.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어요. 좁은 방이지만 저에게는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남들과 부대끼며 살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곳이니까요. 고시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는 몇 시간 동안 방 안을 둘러봤는데 혼자 있다는 사실이 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출한 뒤로 이렇게 제 공간을 가진 건 처음이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출근 준비를 하며 꺼내둔 헬멧과 오토바이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헬멧을 집어들고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달은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배달복을 챙겨 입고 고시원 계단을 내려왔고 건물 1층을 나서자 오토바이가 주차된 곳이 보였습니다. 출근 전 늘 하던 것처럼 손에 익은 동작으로 오토바이를 점검했어요. 브레이크는 이상 없는지, 가방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했죠. 헬멧을 단단히 눌러쓰고 시동을 걸었고 오토바이가 낮은 진동과 함께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배달 요청은 늘 단골로 가는 돈가스 가게였어요. 가게 앞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방에서는 바쁘게 튀김 기름이 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고한다. 영민이 오늘도 바쁜가? 네, 사장님. 곧 점심시간이라 정신 없을 것 같아요. 영민이는 항상 성실해서 좋다니까. 여기 주문한 거 준비해놨어.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포장된 음식을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이거 이온 음료 하나 챙겨가. 요즘 날씨도 덥잖아.
사장님 매번 이렇게 챙겨주시면... 괜찮아. 넌 열심히 사는 애니까.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배달 가방에 음식을 넣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랜만에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신호 대기 중 헬멧 안에서 짧은 한숨을 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작은 고시원이지만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얻은 첫 보금자리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첫 번째 배달을 무사히 마치고 나니 다시 배달 요청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콜을 받으려고 했는데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디야? 지금 배달 하나 가능할까? 손님이 재촉하네. 네, 바로 갑니다. 헬멧을 다시 고쳐 쓰고 엑셀을 당겼고 그 주문을 시작으로 배달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리고 정신없는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쏟아지던 주문도 어느 정도 잦아들었어요. 오전부터 쉬지 않고 달린 탓에 배도 고프고 몸도 축 처지는 시간. 헬멧을 오토바이에 걸어두고 편의점으로 들어갔어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그제야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오늘은 뭘 먹을까? 카운터를 지나 냉장 코너에서 삼각김밥 하나와 작은 우유를 집어서 계산대에 가져다 놓았는데 늘 같은 시간에 일을 하는 편의점 알바생이 웃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엄청 바쁘셨겠어요. 네,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날도 더운데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계산을 마치고 전자레인지에 삼각김밥 2개를 데웠습니다. 점심을 너무 많이 먹으면 노곤해져서 일부러 많이 먹지 않았거든요. 편의점 앞 파라솔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아 삼각김밥 포장을 벗기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한 밥알이 입안에 퍼졌지만 특별한 맛을 느낄 새도 없이 허기를 채우기 바빴던 것 같아요. 빠르게 삼각김밥 2개를 먹고 정확히 10분 뒤 오토바이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배달콜이 왔기 때문이었죠. 오후 4시, 바쁜 시간을 지나고 나니 배달 요청이 잠시 뜸해졌는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 뭐해? 고시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함께 지냈던 동생들 중 한 명이었어요. 오랜만이다. 다들 잘 지내? 야, 형은 요즘 바빠? 뭐 항상 그렇지. 근데 너희는? 그냥 저녁 뭐 먹을까 고민 중이었어. 어디 있어? 원래 있던 그 공원 근처. 그 말을 듣고 저는 자연스럽게 오토바이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공원 근처에 도착하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더라고요. 벤치에 모여있던 동생들이 저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형 진짜 왔네? 당연하지. 오랜만인데 그냥 갈 수 있냐? 여전히 익숙한 얼굴들이었어요. 16살, 17살 때부터 함께 지내왔던 애들이었거든요.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저는 이제 혼자 살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저녁 뭐 먹을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너희 뭐 먹고 싶어? 형이 사주게? 그래. 이제 따로 나가서 살지만 가끔 형 노릇도 해야지. 와, 그럼 피자랑 떡볶이? 좋아, 자리 잡고 있어. 내가 금방 사올게. 주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고 피자 가게에서 피자 한 판을 주문했어요. 음식을 사들고 다시 돌아가니 동생들이 벌써 자리를 넓혀두고 있었습니다. 형, 진짜 고마워. 잘 먹을게. 별말을 다 한다. 근데 너희 요즘 뭐 하면서 지내? 알바하면서 지내고 있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잘하고 있네. 돈 벌어서 허튼 곳에 쓰지 말고 차곡차곡 모아야지. 한동안 그렇게 함께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끔 이렇게 얼굴을 보고 서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같이 지내던 동생들과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니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배달을 나설 시간이 된 거죠. 저녁 7시가 조금 넘자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저녁 식사 배달 주문이 쏟아졌거든요. 몇 건의 배달을 연달아 소화했는데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때면 꼭 배달 로봇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토바이 엑셀을 당기고 신호를 보고 멈추고 음식을 고객에게 건네고 하루에도 몇십 번씩 반복하는 과정이었죠. 그때 족발집에서 배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콜을 받으니 이번에도 바로 족발집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족발 하나 주문이 들어왔는데 배달 가능하지? 네, 바로 갈게요. 특별한 배달도 아니었고 족발집은 원래 단골 가게 중 하나였거든요. 오토바이를 돌려 가게 앞으로 도착했는데 주방에서는 이미 뜨끈한 족발을 포장하고 있었고 사장님이 익숙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다. 피곤하지? 괜찮아요. 저녁 시간에 바쁘셔서 정신 없으시겠어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 여기 족발 준비 다 됐어. 사장님은 포장된 족발을 손에 쥐어주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닐을 한 번 더 단단히 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무심코 배달 가방을 열고 휴대폰으로 배달 주소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주소를 본 순간 그만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5년 전까지 살던 집이었거든요. 이제는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집.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어요. 처음엔 다른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도로명과 아파트 동 호수까지 정확히 일치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에 아직도 그 계모가 살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제가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주문을 한 걸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 여기는 다른 동네고 오다 가다 마주친 적도 없었거든요. 그 짧은 시간 5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건 왜 그 집에서 여기까지 배달을 시켰냐는 점이었어요. 그 동네, 제가 살았던 그 집에서 족발집까지는 꽤 먼 거리였거든요. 배달료까지 추가로 내면서 일부러 시킬 이유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고민이 길어졌고 그냥 배달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장님이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왜? 뭐 문제 있어? 아니요. 그런데 그쪽 동네까지도 배달을 해요? 아, 방금 주문 들어온 건 말이지? 아, 그러게 말이야. 거긴 좀 먼데 전화로 직접 주문했더라고. 우리 족발이 맛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꼭 먹고 싶다고 하더라. 배달료 더 내겠다고 해서 받았지. 사장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대체 누가 배달을 시킨 걸까? 계모일까? 아버지일까?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집에 살고 있는 걸까? 그럴 수도 있잖아. 이사를 갔을 수도 있어. 고민을 하는 사이 사장님이 가게 안쪽 냉장고에서 작은 캔 음료를 꺼내 건넸습니다. 먼 길 가는 거니까 이거 하나 마셔. 감사합니다. 수고 좀 해줘. 얼떨결에 캔 음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실 배달을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피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족발을 시킨 사람이 계모나 저희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고 혹시나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냥 헬멧을 더 깊게 눌러 쓰고 있으면 저를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토바이에 올라 핸들을 잡고 시동을 걸었지만 쉽게 엑셀을 당기지 못했어요.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엑셀을 당겼고 그렇게 저는 5년 만에 다시 그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익숙한 골목을 지나자 아파트 단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5살의 나이. 저는 이곳을 뛰쳐나왔거든요. 집을 나올 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었는데 족발 한 상자를 배달하기 위해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배달기사의 숙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손에 땀이 배었어요. 말 그대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예전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세월은 흘렀지만 크게 변한 건 없었습니다. 단지 내 놀이터, 나무가 심어진 작은 공터, 한때 친구들과 뛰어놀던 장소들이 그대로. 하지만 제 기억 속 이것은 공포와 고통이 가득했던 집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사장님이 준 음료수를 꺼냈는데 손이 떨려서 캔을 여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차가운 음료를 한 모금 들이키면
조금이라도 진정이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목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음료도 제 안에 불안을 식혀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아파트 입구로 걸어 들어갔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살던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25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2대뿐이라 저녁 시간인 그때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거든요. 버튼을 누르고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만약 현관문이 열리고 계모가 나오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나오면?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오면?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사람 몇 명이 내린 후 천천히 앞으로 들어갔어요. 7층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죠. 그리고 그 순간 안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현관문이 열렸고 저는 헬멧을 깊숙이 눌러쓰고 포장된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여자 목소리였는데, 그러니까 그 계모가 아직 여기 살고 있는 거구나. 기사님 주세요, 족발. 저도 모르게 족발 비닐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을 꽉 주고 있었나 봅니다. 현관문을 연 여자가 비닐을 당기며 족발을 달라고 말을 했고 그 순간 질끈 감고 있던 눈을 살짝 떴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얼굴, 그런데 그 얼굴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전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했던 엄마, 그러니까 계모가 아닌 저를 낳아준 친엄마가 서 있었거든요. 정말 숨을 쉬는 것도 잊어버린 채 그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는데 그럴 리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그 여자는 분명 저희 엄마가 맞았습니다. 엄마? 네? 뭐라고요? 개미 같은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 분명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았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헬멧을 벗었고 바로 앞에 서 있던 여자와 저희 엄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들? 우리 아들? 그렇게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는 엄마, 저를 낳아준 친엄마와 제외해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간 순간 제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곤 해요. 그때는 모든 게 단순하고 따뜻했고 불안함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8살까지의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 셋이서 단출하게 지내며 서로 기대고 살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정 많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하느라 바빴지만 그래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저를 번쩍 안아 올리며 놀아주곤 했거든요. 어머니는 늘 제 옆에 있었고 정성껏 식사를 차려주셨고 잘 때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성격 차이라고 했지만 어린 나이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거였죠. 아버지는 어머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너무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아빠 왜요? 왜 엄마는 안 와요? 그냥 어쩔 수 없게 됐다. 이제 너랑 나 둘이서 살아야 해. 집에 오지 않는 엄마를 하염없이 기다렸고 엄마를 찾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엄마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려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저는 그저 아버지를 따라야만 했어요. 엄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한 지 2년이 지나 저희 아버지는 재혼을 했습니다. 새엄마가 생긴 거죠. 새엄마는 처음엔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영민아,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잘 지내보자. 저는 여전히 엄마가 보고 싶었지만 새로 가족이 되었다는 아줌마에게 착하게 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에 적응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없을 때마다 새엄마, 계모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여전히 바쁜 사람이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늦게야 집에 들어오거나 지방에 일을 하러 가서 집을 며칠씩 비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집을 비울 때마다 저는 계모와 단둘이 집에 남겨졌어요. 오늘 밥은 알아서 챙겨 먹어라. 나는 나가야 해서. 네? 어디 가세요?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계모는 가방을 들고 나가더니 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텅 빈 부엌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안에는 찬밥 한 덩어리와 다 쉬어가는 반찬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제 저를 챙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계모와의 생활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계모가 집을 비울 때 어린 제가 홀로 집에 남겨지는 거. 계모가 집에 있을 때는 집안일을 하는 하인이 되거나 딱 그 둘 중 하나였거든요. 이영민, 이거 설거지 좀 해. 나 피곤해서 못하겠어. 네, 제가요? 너도 이제 12살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처음엔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지만 점점 해야 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바닥 좀 닦아. 화장실 청소 좀 해. 네 방도 정리하고 빨래도 개놔. 저녁 먹었으면 네 접시는 네가 씻어야지. 혼자 남겨지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집안일까지 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서러운 건 아버지는 이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 계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영민이 오늘 학교 잘 다녀왔어? 네, 여보, 영민이 저녁도 먹었고 숙제도 잘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착하네. 아줌마 말도 잘 듣고. 계모는 아버지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한 엄마인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철석같이 믿었어요. 저는 영민이가 너무 예뻐요. 우리가 가족이 된 게 정말 좋아요. 아버지는 그 말에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면 계모는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봤어요. 귀찮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때부터 저는 집이 싫어졌어요. 학교에서 최대한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걸 미뤘거든요. 친구들은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했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학교 운동장에 남아서 놀다 가기도 했고 아파트 공터에 앉아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가야 했을 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을 시킬까? 또 무엇 때문에 혼을 낼까? 진짜 혼나기 싫은데 그렇게 저의 어린 시절은 점점 외롭고 쓸쓸한 날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출근한 뒤 집안은 조용했어요. 계모는 어디론가 외출한 듯 했고 저는 오랜만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벽장 한 구석에 숨듯 웅크려 앉아있던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계모와 함께 살게 된 게 10살 때부터였으니까 2년, 무려 2년을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계모가 없는 시간이면 저는 늘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어디로 갔을까? 정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이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자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계모는 잠깐 뭘 사야 한다며 집을 비웠었죠. 아버지는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풀고 있었는데 그때가 아니면 영영 기회를 놓칠 것 같았거든요. 아빠. 왜? 엄마는 어디 갔어요? 뭐? 아버지의 손이 순간 멈췄는데 제 입에서 오랜만에 나온 엄마라는 단어를 듣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다시 한번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요. 같이 사는 아줌마 말고 내 진짜 엄마는 어디 갔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낮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영민아, 네 엄마는 이제 이 세상에 없어. 그 말이 제 귓가를 때렸어요. 이제 이 세상에 없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죠? 아니야, 진짜야.
그럼 나는 왜 몰랐어요? 너한테 말해주고 싶지 않았어. 영민이 네가 힘들까봐. 힘들까봐 알려주지 않았다고? 저는 이미 그때 충분히 힘들었거든요. 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영민아, 이제 새엄마랑 잘 지내야 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왜요? 왜요? 왜 그래야 해요? 네 엄마도 영민이 네가 새엄마를 받아들여서 잘 지내길 바랄 거야. 그 순간 계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부자지간에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다정하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계모를 바라봤어요. 아, 영민이가 이제부터 엄마라고 부르겠다고 하네. 계모는 놀란 척하면서도 미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영민아? 정말이야? 이제 아줌마 아니고 엄마라고 불러주는 거야? 언젠가 이렇게 영민이가 마음을 열 줄 알았어. 너무 감격스럽다, 여보.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계모는 더욱더 본색을 드러냈어요. 아버지가 집을 비우면 계모는 저를 더 힘들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해에 계모의 딸이 태어난 후 모든 것이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13살이 되었을 때 계모가 딸을 낳았고 그 애가 제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태어난 아기는 귀여웠지만 그것과 별개로 생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안일을 더 많이 해야 했거든요. 영민아, 설거지 좀 해. 저 숙제해야 하는데요. 숙제? 지금 숙제가 문제니? 애기 젖병 소독해야 하니깐 빨리 설거지 하란 말이야. 넌 네 동생이 배고픈데 분유도 못 먹고 배고프면 좋겠어? 이 지만 아는 못된 놈 같으니라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싱크대에는 밥을 먹고 난 그릇들과 아기 젖병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건 말대꾸하면 더 고달파진다는 거였죠. 영민아, 서연이 좀 안고 있어. 나 좀 쉬어야겠다. 계모는 아직 갓난아기인 동생을 제게 떠넘겼습니다. 저 밥 먹고 있는데요. 밥만 금방 먹고 아기 돌볼게요. 밥은 나중에 먹어. 애기 안고 있어 빨리. 조심히 하느라. 애가 어디 다치기만 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심지어 계모는 아기가 토한 옷과 수건을 다 깨끗하게 세탁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세탁기 말고 손빨래로요. 이거 좀 빨아. 애가 토했어. 미지근한 물에 담그고 아기용 전용 세제 있지? 그걸로 문질러서 깨끗하게 빨아. 알겠어? 저는 울며 빨랫감을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옷을 헹구면서 숨죽여 울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계모가 없는 집을 꿈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영민이가 동생도 잘 봐주고 참 착해요. 그래? 우리 영민이 다 컸네. 영민아, 동생 예쁘지? 네. 저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 어떻게든 떠나야 한다고요. 그리고 15살이 되면서 저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 애를 썼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야 했지만 저는 최대한 늦게까지 밖에 머무르려 했거든요. 친구들이랑 오락실에 가거나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심지어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날도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 숨 막히는 공기가 저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락실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고 저는 천천히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실 한복판에서 계모가 회초리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친구들이랑. 내가 뭐라고 했어?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들어오라고 했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거든요. 너 요즘 아주 건방져졌어. 뭐 너 좀 이제 나이 먹었다 이거야? 네가 크니까 내가 우습지? 아니요. 아니요.
그럼 뭔데? 네가 뭔데 왜 이렇게 늦게 다녀? 회초리가 허공을 가르며 제 앞에서 흔들거렸습니다. 오늘 아버지도 늦는데 아주 먼지나게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네. 저는 뒷걸음질을 했지만 계모는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었어요. 정말 너무 억울했습니다. 계모와 함께 살게 된 이후 몇 년 동안 참으면서 착하게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밥을 안 챙겨줘도 참았고 집안일을 떠넘겨도 참았거든요. 계모가 없을 때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버텼고 아버지 앞에서는 언제나 착한 아들로 행동했는데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서 계모와 아버지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늘 내가 좀 늦었네. 애들은 잘 있어? 그럼요. 우리 영민이 착하게 있었죠. 그렇죠, 영민아?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계모를 쳐다봤는데 계모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런 계모의 모습을 보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영민이 요즘 공부 열심히 하지? 네, 우리 영민이도 잘 지내고 우리 서연이도 잘 크고 있으니 참 좋네. 이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 맛이 나. 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지.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낭 하나에 옷을 몇 벌을 챙겼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봉투. 그동안 아버지가 용돈으로 준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가방을 맨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모는 거실에서 아기를 돌보며 저를 쳐다봤어요. 학교 잘 다녀와라. 끝나면 딴 길로 새지 말고 곧장 오고, 알겠니?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길로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나온 저는 무작정 버스 터미널로 향했어요. 목적지도 없이 표를 사서 탈 버스를 찾다가 가장 먼 곳으로 가는 표를 끊었습니다. 어디든 좋았어요. 그저 계모가 없는 곳이라면 다 좋았거든요. 버스 창가에 앉아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단순히 떠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막상 발을 내딛고 나니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돌아가면 계모는 저를 더 무섭게 다룰 것이 분명했고 아버지 역시 제가 가출한 것에 분노하겠죠.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대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낯선 지방 도시의 터미널에 도착한 후 저는 몇 날 며칠을 찜질방에서 지내며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해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묵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아보던 중 가출한 또래 아이들이 함께 지내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연락을 했고 그 아이들과 만나게 되었어요. 저처럼 여러 사정과 여러 이유로 집을 떠나온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경계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같은 처지라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고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각종 알바를 전전하며 살아갔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식당 설거지, 공사장 잡일, 청소 일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했거든요. 배고픔을 참는 것도 매번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저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처음엔 적응하느라 정신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이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고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으다 보니 어느새 몇 년이 지나 있었어요. 그리고 18살이 되던 해 함께 지내던 동생들과 다시 경기도 근방으로 이사를 왔어요. 대도시보다는 조금 한적한 곳이었지만 일이 많고 돈을 벌 기회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찾다가 배달기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곧 배달이 저에게 잘 맞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일이라 바쁘긴 했지만
손님들과 직접 마주할 일도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배달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 곳곳을 누볐어요. 한밤중에 골목길을 달리며 뜨거운 국밥을 배달하기도 했고 이른 아침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는 손님들에게 뜨끈한 커피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자 단골 가게 사장님들도 저를 알아봐 주었고 친절하고 성실한 배달원이라며 가게마다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쉬지 않고 일했고 돈을 모으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8살부터 20살까지 저는 오로지 배달 일을 하며 돈을 모았어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 했고 번 돈의 대부분을 저축하며 하루 세 끼를 대충 때우면서도 버텼거든요. 그러다 드디어 20살이 되던 해 저는 고시원 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약을 하던 날 낡은 철문을 열고 방에 들어섰을 때의 기분이 생생합니다. 좁디 좁은 방이었지만 그곳은 처음으로 온전히 제 공간이었거든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자고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도 저를 재촉하거나 괴롭히지 않는 곳. 비록 작은 고시원이었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하지만 진짜 독립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계모의 구박에 15살에 도망쳐 배달기사 하면서 산 지 5년 후 우연히 계모 집에 배달을 가게 되는데 하이바 쓰고 초인종을 누르니 왜 이렇게 늦어요 하며 죽은 엄마가 나와 음식을 받아간 순간 집 안으로 들어가니 내 인생 180도 변하는데 오랜만에 발을 들인 집 안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여전히 낡은 아파트였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거든요. 집안 곳곳에는 따뜻한 느낌이 났고 무엇보다 그 여자가 더 이상 이곳에 없다는 사실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는 제 앞에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민아, 영민이 맞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엄마는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영민이 맞지? 맞지?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박혔어요. 너무도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거든요. 저는 이 상황이 낯설어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오래전 분명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했던 엄마가 왜 이 집에 있는 걸까요? 그 순간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영민아, 네가 정말 우리 영민이가 맞냐? 기도 잘하고 정말 많이 컸구나. 아버지는 손을 떨며 저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저는 당황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어디 있었어? 그동안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아버지는 흐느끼며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그렇게 찾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냐? 대체 어디 있었던 거냐고? 제 어깨를 움켜쥔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영민아. 네가 그렇게 떠났는데도 나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거실 한쪽에 있던 작은 그림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거실 구석에서 작은 아이가 서 있었거든요. 서연이, 예전에 제가 돌봐주었던 계모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계모는 보이지 않았는데 딸이 이 집에 있다니. 서연이는 저를 보고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누구야? 서연아, 여기 이 사람은 서연이 오빠야. 우리 서연이 어릴 때 오빠가 서연이 참 예뻐했는데 너무 애기 때라 기억이 안 나지? 오빠?
서연이는 망설이는 듯 하더니 제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애기였는데 많이 자랐더라고요. 서연이가 있다는 건 설마 그 여자가, 계모가 아직 있는 걸까요? 우리 엄마가 있는 걸 보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제서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는요? 이 질문이 떨어지자 아버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긴 한숨을 내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네가 떠나고 3년 뒤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저는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겁고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어. 길을 걷다가 차에 치였고 결국. 아버지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놀랍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거든요. 그저 끝이 그렇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이에게는 안 된 일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서연이한테는 엄마였으니까요. 아버지는 나중에서야 모든 걸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계모가 과거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아주 늦게야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네가 집을 나갔을 때 그때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다. 네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출을 할 리가 없었으니까. 넌 그런 아들이 아니었잖니. 그래서 내가 그 여자한테 책망을 하며 물었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애가 집을 나갔냐고. 그 여자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끝까지 발뺌을 했지만 너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만났거든. 영민이 너 학교 다닐 때 친구 말이야. 경식이. 그 애한테 들었다. 영민이 네가 우리 아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나는 그제야 알았어. 그런데 그 여자가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 탓만 할 수가 없구나. 그저 너를 잘 봐줄 거라고. 너를 친아들처럼 잘 키워줄 거라고. 믿은 내가 잘못이었어. 영민아 미안하다. 이 못난 애비가 정말 너를 볼 낯이 없구나. 아버지는 자책하는 듯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솔직한 말을 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 앞에서 계모는 언제나 저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아버지는 그 여자를 믿었으니까요. 어쩌면 한 번쯤은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결국 이렇게까지 시간이 지나버린 거였습니다. 계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집에는 아버지와 어린 서연이만 남게 되었고 아버지는 혼자 어린 딸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눈물을 닦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어린 서연이는 저를 조심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믿기 힘든 존재가 바로 눈앞에 서 있는 친어머니였어요. 분명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었는데 눈앞에 서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도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살 때 이후 처음 만난 건데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과 그리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예전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민아,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너무 많아. 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저를 이끌어 거실로 갔고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나는 네 아버지가 너를 잘 키워줄 거라고 믿었다.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우리의 선택으로 어린 너한테 상처를 준 것은 아버지랑 엄마가 100번 생각해도 잘못했어. 그건 정말 너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잖니? 하지만 영민아, 엄마는 집을 나갔어도 널 그리워했어. 엄마는 집을 떠나 쭉 혼자 지냈는데 정말 하루하루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영민이 네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힘들었어. 견디다 못해 네 아버지한테 네 사진 좀 보여달라고 어렵게 연락을 했었지. 가끔 네 아버지가 보내주는 사진을 보면서 네가 잘 지내고 있다고 그걸로 위안을 삼았어. 새어머니라는 여자가 너한테도 잘해준다고 들었고 너를 집에 놔두고 나왔으니 난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다고 생각을 했지. 그런데 어느 순간 네 아버지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 어떻게 지내냐고, 이제 중학교 올라간 거냐고 했는데 잘 지내고 있으니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이 전부였거든.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야. 어릴 때 이후 네 소식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너를 보고 싶은 생각에 이 집을 찾아왔었어. 그때는 이미 제가 집을 나간 후였군요. 그래. 그때가 이 집에 있던 여자. 그러니까 서연이 엄마라는 여자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였지. 그리고 나는 그때서야 알게 됐어. 왜 네 아버지가 네 소식을 전하지 않았는지. 아니, 전할 수가 없었던 거지. 네가 이미 집을 나간 지 몇 년이나 됐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집에는 너희 아버지는 서연이랑 둘만 남았더라. 나는 당연히 네가 여기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 네가 몇 년 전에 가출했다고. 그때는 이 집에서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 도대체 왜 네가 이 집을 떠났어야 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네 아버지를 원망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고. 아들 하나 못 지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 못 챙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아버지는 죄인인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어. 그러다가 결국 이야기해주더라.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계모가 너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아버지 역시도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는 사실까지 다 말해줬어. 하지만 아버지는 그때 너무 후회하고 있었다. 이를 바로잡고 싶어서 사방팔방으로 너를 찾아다녔지만 너를 못 찾았다고. 제가 처음 집을 떠난 다음에는 지방에서 지냈어요. 아주 먼 곳에서요. 지금 이 근방으로 온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 그렇게 이 집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아버지랑 같이 지내신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물어봤잖아요. 엄마 어디 있냐고. 그때 분명 아버지가... 미안하다, 영민아. 그때는 네가 네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며 힘들어하기보다는 새엄마와 함께 집에서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네가 그 여자한테 마음을 못 두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가까워지기를 바랐어. 그래서 그런 건데 내가 너무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던 거야. 엄마가 어디 있다는 것만 알아서도 제가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엄마를 찾았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때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바쁘고 그 여자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모르고 많은 게 달라졌을 거라고요.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미안하다, 영민아. 미안해.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모든 걸 되돌리고 싶구나. 영민아, 네 아버지가 네가 집을 나간 지 몇 년이나 지나 너를 찾을 수 없다고 했지만 나는 기다리기로 했어.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떻게든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그래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 네 아버지랑 그리고 서연이랑 함께. 그래, 영민이 너를 생각하면 그 여자가 못할 짓을 했다는 걸 알아. 그건 아는데 저 어린 것은 아무런 죄가 없잖니? 그땐 정말 애기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였어. 자기 엄마가 왜 갑자기 안 보이는 건지 그냥 나는 그게 너무 딱하게 느껴졌다. 저는 거실 구석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서연이를 보았어요. 서연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얌전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네가 언젠가 다시 이 집으로 올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여기서 기다린 거야. 그리고 결국 영민이 네가 우리 아들이 돌아온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고 도무지 뭐라고 해야 할지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세상 모든 가정에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 정말 우리 집 사정도 그에 못지않게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재회 이후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한참을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집이 익숙하기도 낯설기도 했거든요. 한때는 이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는데 다시 이 집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밖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서연이는 아직 낯선 듯 저를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 애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실 계모가 떠난 이후로 서연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랐겠죠. 자신의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서연이는 모를 거예요. 어쩌면 그 계모는 천벌을 받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집에서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 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른 셈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서연이가 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처럼 서연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 애를 안쓰럽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 집에 저라는 존재가 다시 자리를 잡아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치듯 떠나야만 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요.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서연이와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듯 멀리서 바라보던 서연이가 어느 날 조금씩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방에서 혼자 책을 보고 있으면 조용히 다가와서 무릎 위에 자신의 그림을 올려놓고 오빠 이거 봐요 라고 말했어요. 그림 속에는 어설픈 솜씨로 그려진 가족의 모습이 있었고 그 속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요. 저는 그림을 보다가 살며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아, 이거 우리 가족이야? 네, 엄마랑 오빠랑 나랑 우리 가족이잖아요. 서연이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고 저는 그제야 이 아이가 진짜 제 동생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일만 해왔고 배달을 하며 버티는 삶이 익숙했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한다는 게 쉽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단호했습니다. 형민아, 너도 이제 다시 네 인생을 찾아야 해. 지금까지 혼자 살아오느라 정말 애썼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향해 다시 시작하면 돼. 어머니의 말에 저는 깊이 고민하다가 결국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책을 사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손에 잡히지 않던 책이 어느 순간 익숙해졌고 머릿속에서 잊혀졌던 공식들과 단어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공부하며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토록 배움에 목말라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1년 후 저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날 저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검정고시를 통과한 뒤 저는 곧바로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걱정을 했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리고 군대는 제게 또 다른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거든요. 엄마, 저는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뭐가?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요. 군대에서의 생활을 통해 저는 많은 것들을 다시 배울 수 있었고 전역 후 저는 결국 대학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사실 대학 입시를 생각하며 틈틈이 공부를 했거든요. 전역하고 수능에 집중을 했고 저는 늦가기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입학식 날 저는 캠퍼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보다 몇 살은 어려 보이더라고요. 나는 이제 내 길을 가는 거니까. 그렇게 다짐하며 강의실로 들어갔어요. 책을 펴고 노트북을 켜면서 교수님의 말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어요. 그 이상이 무척 좋았습니다. 가족이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든든했고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이가 반갑게 뛰어나왔어요. 오빠, 오늘도 학교 갔다 왔어? 공부 열심히 하고 왔지? 서연이는 해맑게 웃으며 제 손을 붙잡았어요. 오빠 나랑 놀자.
알았어. 뭐하고 놀까? 어머니는 그런 우리를 보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누었습니다. 오랫동안 방황했지만 결국 저는 가족을 되찾았고 저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요즘인데 응원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